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림대 성심병원 순환내과 교수로 있는 조상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신부전학회 산하 디지털 헬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도 훌륭한 연자분 모시고 최신 지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좌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이고 저는 현재 한림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학력은 서울대를 나왔고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신부전학회 등등 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장님은 김웅주 교수님이시고 고려대학교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시고 주요 분야는 신부전 등등 명의로 소문나 계시고 고대 나오셨고 주요 활동은 현재 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학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헬스 연구회에서 벌써 이 웹심포지움 개최한 지가 10번째인데요.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청중 선생님들께도 아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 관련된 것을 어떻게 우리 일상의 심장, 다른 진료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심포지움이고요. 학회에서는 보통 15분, 20분 강의 내외밖에 못 들으시겠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 시간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강의도 듣고 또 디스커션하는 자리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상품화돼서 여러분 진료에도 쓰이고 있는 그런 오늘은 심전도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 번 접해 보신 적도 있겠지만 심전도 인공지능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로 잘 활동하고 계신 우리 메디카 AI의 CEO로 계시는 우리 권준명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심전도 인공지능의 최신 지경과 임상 적용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우리 권 대표님께서는 진로 분야는 원래 응급의학과 교시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고 방통대 바이오정보통계학과 석사 대학원도 하셨고요. 세종병원 중환자 응급의학부 전문의로 계셨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본부장 하시다가 이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실력이 쌓이고 탤런트가 쌓이셔서 메디컬 AI를 직접 창업하시고 이런 관련된 인공지능을 심전도와 접목시켜서 우리 임상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연구회 산학협력위원으로도 활동해 계시고요. 우리 강의도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시니까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AI 대표 원준명입니다. 저는 오늘 심전도 인공지능의 최신 지경과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심전도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이제 시작된 지 거의 7, 8년여가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연구들이 많은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나 다양한 임상 시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 그리고 진료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심전도는 기본적인 질환으로 상당히 많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에 한 2천만 건 정도 측정이 되고 미국은 그 논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년에 1억 건에서 3억 건 정도 측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럽은 1년에 한 2억 건 정도, 그리고 인도도 한 2억 건 정도 측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워낙 저렴하고 또 기본 검사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많이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심전도를 판독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림 파일을 의료진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을 보고 어떤 특징들, QRS 듀레이션이나 아니면 ST 세그멘트의 변화라던가 이런 특징 값들을 사람이 추출한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어떤 질환을 판독해내는 방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심전도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 그림 파일을 만들기 전에 기계는 이런 원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원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1초에 500개의 숫자를 모아서 그 500개의 숫자를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 이런 원 데이터는 사실 CPU도 심전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니터링 장비들 중환자실에서 쓰는 모니터링 장비도 뭐 PPG라던가 다양한 신호들이 이런 원 데이터 형태로 모이게 되고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측정되는 심전도들도 이런 원 데이터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 눈에 보는 신호들은 결국에는 그 전 단계인 이런 원 데이터가 존재를 하기 나름인데 기존에는 이런 원 데이터들은 진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장이 되지 않거나 뭐 1개월 정도만 병원 내에 저장을 했다가 삭제하는 형태였는데 이런 원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질환들을 판독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원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왼쪽 사진을 입력했을 때는 버스라고 잘 맞추는데 오른쪽 사진을 입력했을 때는 저희가 타조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근데 보면은 저희가 왼쪽 버스에 이런 노이즈를 살짝 겹치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타조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공지능 분석은 이런 저희는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공격하는 이런 약간의 노이즈만으로도 좀 정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인공지능 연구는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콤이 저장돼 있는 그 깊은 형태의 원데이터를 쓰거나 심전도 같은 경우도 이런 원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같이 그림을 인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재미 영역일 수 있지만 이제 의료의 영역에서는 약간의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 때문에 폐렴 뉴모소락스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환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 원데이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요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심전도를 판독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부정맥과 일부의 심근경색이 판독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심부전이라던가 다양한 판막 질환들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이 심전도 원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함으로써 진단 보조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한 컨셉은 이런 컨셉인데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심전도의 원데이터 아니면 그 심전도 자체 그 그림 파일만 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그림 파일이나 원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QRS 듀레이션이나 QT 인터벌이나 몇몇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고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나름인데요. 그런 고차원의 데이터와 어떤 질환이 있냐 없냐에 대한 라벨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이걸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기존에 찾아낼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기존에 분석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만들므로써 어떤 질환을 진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심전도 인공지능에서 가장 마일스톤이 되는 연구는 이 연구였습니다. 2019년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출판했던 연구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심전도를 인공지능 분석하는 연구들은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들은 기존에 사람이 판독할 수 있었던 부정맥을 인공지능으로 판독하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을 판독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이 마일스톤이 됐던 메이오 클리닉 연구는 기존에 판독하기 어려웠던 심부전을 인공지능 분석함으로써 심전도를 인공지능 분석해서 맞출 수 있다는 결과를 내면서 큰 좀 반향을 일으켰던 연구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정확도는 저희가 AUC 기준으로 0.93, 93% 정도였고 이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심전도는 97,000건 정도의 심전도였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메이오 클리닉이 뮤즈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그 뮤즈 클라우드 시스템에 94년도부터 저장돼 있던 원데이터가 발견됨으로써 이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또 이 연구에서 재밌게 확인됐던 부분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카플란마이어 플롯이었습니다. 그 빨간색인 폴스 파지티브 환자들이
지금 당장 신부전은 없어서 펄스 포지티브로 분류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LVSD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혹시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LVSD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많은 인공지능 연구들이 그래서 카플란마이어 플롯을 대부분 많이 적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그 메이오 클리닉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EF를 40% 기준으로 하지 않고 35%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전에 한번 만났을 때 여쭤봤는데 35%로 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옵티멀하게 잘 나와서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하고 연구들은 35%로 계속했지만 최근 나온 메이오 클리닉의 상용화 제품은 40% 기준으로 그래서 LVSD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그룹도 이제 같은 해에 논문을 발표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EF 40% 기준으로 A라는 병원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B라는 병원에서 밸리데이션하는 형태로 저희가 논문을 그때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전도를 인공지능 분석하면 기존에 판독 안 되던 LVSD가 판독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다 돌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돌려보고 사실 메이오 클리닉도 돌려보고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피 검사 있는 거 심전도랑 매칭해서 다 돌려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걸 이제 순차적으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LVSD, LVDD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베뷸러 하트 디지나 풀머리 하이퍼텐션 그리고 심장이랑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아네미아나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나 다양한 태스크들이 이제 심전도로 가능하다라고 논문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상용화를 앞두고 후양적 연구들이 먼저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 LVSD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환자들, 특정 환자군이나 아니면 특정 임상 상황에서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후양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LVSD를 심전도로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그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다던가 스크리닝을 해보고 정확도가 높게 확인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LBBB 환자들, 심전도 자체가 비정상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LVSD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검증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LVSD를 맞추는 인공지능 모델이 못 맞출 것 같은 상황들을 계속 챌린지를 하면서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전도 인공지능으로선 가장 어려운 심전도 중에 하나가 이런 AP 말VR 환자들인데요. 일레귤러 한 데다가 심지어 빠르기도 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그 데이터 안에서는 많지 않은 그런 심전도입니다. 이런 심전도에서는 정확도가 다른 CBU도 노말 상황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게 이제 BMP보다는 정확하지만 이걸 어떻게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혈압이 낮은 쇼크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그런 후양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후양 연구들로는 이제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심전도 인공지능 영역에서 다양한 전향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갈 길이 멀다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전향 연구를 통해서 인터벤션을 했을 때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비용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질환들은 그 심전도 인공지능 영역에서 판독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퍼블리시가 된 주제들입니다. 여기에는 왼쪽은 이제 왼쪽은 원래 심전도로 판독이 가능했던 질환들이고 위쪽은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LVSD나 LVDD 같은 기존의 심전도로는 할 수는 없었지만 심장 질환 중에 맞출 수 있다고 퍼블리시가 됐던 그런 영역들이 있고 또 아니면 나이나 성별, 심전도로 나이나 성별 맞추는 연구들도 메이오 클리닉에서 계속 퍼블리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나 성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심전도로 맞추는 나이가 이 사람의 나이보다 높을 경우에 어떤 병이 숨어 있다는 형태의 스크리닝 형태로 좀 연구들이 많이 발전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빨간색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멀티센터 연구들이나 프로스펙티브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퍼블리시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요 연구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 그룹에서 네이처 메디슨에 퍼블리시했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메이오 클리닉 산하에 그 클리닉들, 작은 클리닉들이 있는데요. 그 클리닉들의 120개 케어팀으로 나눠서 그 케어팀에서 프라그마틱 RCT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의 AI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담아서 각 클리닉에 배포를 하고 대신에 랜더마이즈를 통해서 이걸 쓰는 케어팀과 쓰지 않는 케어팀을 나눠서 인터벤션을 가했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엔 이 AICG를 쓴 그룹이 에이심터마틱한 LVSD 환자들을 좀 더 많이 찾아냈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마찬가지로 메이오 클리닉 그룹에서 발표했던 연구인데요. 네이처 메디슨에 출판됐던 연구고 이 연구는 흥미롭게도 그 아프리카에서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나이지리아의 6개 센터에서 이 심전도 인공지능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자들 PPCM 그런 산모들에서 발생하는 페리파톤 카디오마이오패시를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재밌게도 그 12호도 심전도가 아니라 청진기에 붙어 있는 심전도를 기반으로 했던 RCT 연구였습니다. 그 미국에는 그 에코라는 EKO라고 불리는 에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디지털 청진기 끝에 심전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을 하면서 같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 청진기 심전도를 가지고 썼을 때 일반 그런 루틴한 진료보다 더 많은 PPCM을 아프리카에서 찾아냈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그룹에서 했었는데요. 그 스마트 청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면에서 이제 청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아래 이제 일렉트로드가 붙어 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청진이 되면서 심전도가 같이 측정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스마트 청진기를 통해서 심전도를 찍고 이걸 통해서 LVSD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심부전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던 바가 있고 이 연구는 그 영국에서 진행됐던 연구고 이걸 기반으로 영국 보험 체계에 이제 진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RCT나 아니면 재밌는 전향 연구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NEJM AI에 출판된 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대만에 있는 친린이라는 그룹이 출판했던 연구인데 요즘에 또 AICG 연구 많이 하는 동료 중에 하나가 이 대만 쪽 친린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엔 스테미를 포착하는 AICG를 개발을 해서 그걸 병원에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도어 투 벌룬 타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RCT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프라그마틱 RCT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동의서를 앞에도 나오는 프라그마틱 RCT처럼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의사들의 케어팀을 나눠서 의사들한테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판독 어떻게 보면 RCT를 진행하는 형태의 연구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좀 약간 궁금증과 부러움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형태의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의료진한테 동의서를 받고 케어팀으로 나눠서 하는 프라그마틱 RCT들이 이런 AI 연구 쪽, 심전도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연구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칠링그룹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오클로시브 MI도 이런 AICG 통해서 더 많이 빨리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요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인데요. 저희는 이제 로미에 트라이얼이라고 했던 로미에 연구 버전 1입니다. 그래서 18개 병원의 응급실에 저희 심전도를 기반으로 스테미와 논스테미를 같이 찾아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인테그레이션하고 그래서 8,400명 대상으로 이제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으면서 했던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을 하고 그 정확도가 그날 근무 썼던 응급실 전문의의 판독이나 아니면 트로포닌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을 하는 하트 스코어나 아니면 그레이스 스코어 그리고 이니셜 트로포닌에 비해서 이 심전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MI를 잘 찾아내느냐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이 AICG가 다른 거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이제 동등하다는 점은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요 연구도 좀 되게 재밌는 연구고요.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칠링그룹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RCT를 요즘 칠링그룹에서 많이 퍼블리시하는데요. 이 연구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질환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환자 입원할 때 입원 루틴 검사로 12호도 심전도를 찍으니까 그 루틴하게 찍는 12호도 심전도 가지고 이 사람의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병원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병원에서 입원할 때 찍는 모든 심전도를 분석해서 리스크 스코어를 따지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인 사람은 좀 더 모니터링하거나 RRT가 붙어서 신속 대응팀이 붙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올코즈 모탈리티를 줄였다라는 이제 RCT 연구를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스펙티브 연구뿐만이 아니라 헤드투헤드 연구까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네덜란드 연구자가 저희 AIC 쪽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저희나 친링그룹이나 유럽 쪽 PN카디오나 예일대학교 4개를 초청해서 했던 헤드투헤드 연구였는데요. 그 네덜란드인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하트페일리어 코호트 그러니까 심전도와 카디악 MR이 있고 심전도와 에코카디오그래피가 있는 네덜란드인 코호트에서 저희 모델과 그다음에 유럽 모델, 그다음에 친링그룹 대만 모델, 그다음에 미국 모델 예일대가 들어와서 그 독립된 상태로 헤드투헤드 밸리데이션 연구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도 이 연구할 때 각서까지 쓰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정확도가 엉망진창이더라도 퍼블리시 하겠다는 각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저희 모델을 도커 형태로 그냥 이렇게 싸서 그쪽에 보내서 이제 네덜란드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헤드투헤드 연구를 했고 재밌게도 저희 모델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다들 좀 신기했는데요. 아시아에서 만든 모델이 유럽인 대상으로 검증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더 정확했다는 게 다들 좀 신기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도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질환군에서 봤을 때도 저희 정확도가 되게 안정적이었고 뒤에 말씀드리는 최근 인공지능 기법인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해서 정확도가 좀 안정적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이제 전형 연구로는 이 케냐 연구가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있는 그 8개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심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저희 에티아 LBS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하이리스크 환자들은 이제 에코를 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연구였고 그 아프리카인에서도 이제 정확도가 높게 잘 작용을 하고 특히 여기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는 정말 심초음파 찍기 어려운 이런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심전도 인공지능을 쓰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연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프로스펙티브나 RCT 뭐 다양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멀티센터 연구나 이런 연구들을 하는 그룹들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누마나 그러니까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든 메이오 클리닉 그룹과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든 심전도 인공지능 기업인 아누마나와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많이 했다고 하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라이징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예일대입니다. 예일의 로안케라 팀이 이런 심전도 인공지능이나 심초음파 인공지능에 대한 되게 핫한 연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이처나 네이처 메디슨이나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퍼블리시 되고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많이 하는 그룹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베레 엘리아스 그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완의 친린 쪽이 RCT들을 많이 퍼블리시를 하면서 요즘 연구들 심전도 인공지능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N카디오가 있습니다. PN카디오는 이제 재밌게도 그 슬로베니아 동유럽에게 떡대 좋은 우리 친구들이 만든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들이 만든 기업이고 여기 기업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심근경색을 맞추는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유럽에서 인허가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재밌게도 PN카디오는 최근에 EU에서 500억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면서 좀 PN카디오 이제 예산을 가지고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로 이런 ECG 베이스드 스크리닝을 할 때 AI를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연구들도 그런 내용들도 이제 교과서에 조금씩 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용 효과성 연구들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메이오 클리닉 쪽에서 퍼블리시했던 연구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에이심토마틱 환자들이나 아니면 얼리 페이지의 이런 LVSD 환자들을 이 소프트웨어로 스크리닝했을 때 과연 비용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퍼블리시했던 연구고 충분히 비용 효과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출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말 많은 연구들이 후향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전향적으로 많은 RCT나 인터벤션 연구들이 프로스펙티브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에비던스가 탄탄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는 부분은 이 LVSD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그걸 이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근데 결국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점은 이렇게 연구로서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실제 그런 리얼월드에 임플레멘테이션 됐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아니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갖고 있는 질문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이 심전도 인공지능을 봤더니 그리고 심전도를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질환 정말 20-30개 퍼블리시 했는데 이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인공지능을 까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혹시 각각의 질환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하나의 이상 상태를 맞추고 그게 코릴레이션이 질환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코파운딩 팩터를 가지고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리얼워드 세팅에서 이걸 동작을 했을 때 폴스 파지티브 때문에 뭐 이런 의료기관에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검증된 그런 깨끗한 데이터만 의료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노이즈가 많은 심전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와이드 QRS나 어떤 질환이 있는 심전도가 계속 이 인공지능에 입력이 될 텐데 그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션트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게 예후 예측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도 요즘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 첫 번째 제품은 12호도 심전도 입력 받아서 EF 40% 미만의 LVSD를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우선 2023년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고 그 뒤에 이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병원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쌓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연구를 한 지 6, 7년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했고 그래서 심전도 원천 데이터가 지금 한 2천만 건 정도 지금 서버에 쌓여 있는 상태고 대신에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건 이제 다국적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저기 2천만 건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인도,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이제 다양한 다국적 데이터가 이제 2천만 건을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GPT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인공지능은 A라는 질환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인공지능 하나 만들고 B라는 질환을 맞추기 위해서 또 작은 인공지능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거대한 GPT를 만들어 놓고 채팅하는 챗 GPT를 추가 개발하는 것처럼 2천만 건의 심전도 그냥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2천만 건 심전도를 그냥 다 때려 부어서 이 심전도 자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심부전에 대한 학습을 추가로만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시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까놓고 보면
이 심전도라는 건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정상인 쪽이고 이쪽은 좀 이상한 심전도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뇌에 해당하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되면 단순히 심부전 하나를 맞추는 작은 모델을 만든 것보다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인종의 심전도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인종이 바뀌거나 의료기관이 바뀌었을 때도 좀 정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헤드투헤드 밸리데이션 연구에서 좀 정확도가 잘 유지됐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UCLA 병원에서 검증을 했을 때도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케냐라던가 아니면 인도에서도 1,600명 대상으로 검증했을 때도 정확도가 높게 나와서 지금은 인도에서 이제 100여 개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연구까지는 재밌게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 이제 설치하러 갔을 때 많은 병원들이 좋은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드리면 불날 것 같은 이 서버에 저희 서버를 막 연동을 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막 뒤에서 IT 팀이 째려보고 계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완전 온갖 욕 다 들어가면서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전국에 유지보수라고 설치하는 팀만 해도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 이런 인테그레이션 했던 전문가들도 모여서 이런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결국엔 AI가 실제 생활에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IT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클라우드를 쓰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병원에서 이 민감 정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그래서 인공지능을 작은 CPU 서버에 넣어서 병원에 설치해서 연동하는 형태로 저희가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심사라던가 이런데 좀 손쉽게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국정원 보안도 통과해서 국군수도병원도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불편 없이 사용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ECG 오더 대신 AI CG 오더만 넣으면 그 밑에 원래 심전도 보시던 화면에 이제 한 줄만 추가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연동을 다 하고 있고, 그 연동 과정을 정말 앞서 말씀드린 정말 불날 것 같은 서버에 다 연동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00여 개 넘는 병원이 설치돼서 월 한 14만 명 정도 지금 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가 좀 재밌는 숫자인데요. 작년에 그 AICG 처방 건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희 경쟁 그룹인 아누마나 쪽에서 FDA 인허가를 받고 수가가 이제 15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 8만 건 정도 미국에서 처방이 일어났고요. 근데 재밌게도 저 8만 건은 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대부분 처방이 일어났고, 근데 돈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1년에 52만 건 정도 처방이 일어났고 해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용화 측면에서도 한국이 이 분야는 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 케이스에서 저희가 뭐 AF 환자가 내원했을 때 리스크 스코어를 봤더니 하이 리스크라서 에코를 봤더니 EF가 28%로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입원 치료한 이후에 저희가 리스크 스코어가 1.0으로 떨어지고 EF가 호전되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또 심전도에서 재밌는 부분은 이런 스마트워치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도 심전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그 심전도를 인공지능 분석해서 EF 40% 미만의 LVSD를 스크리닝하는 앱을 개발을 하고, 현재는 의료기기가 저희가 지난달에 완료돼서 지금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 탑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소형 심전도 기계인 얼라이브코에서도 전향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결국엔 설명 가능 인공지능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공지능이 심부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사실 첫 번째로 이 제품을 믿을 수가 없고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정확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맞추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심전도를 입력해 놓고 인공지능한테 고칼륨 혈증의 심전도를 다시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심전도를. 그 다음에 그걸 겹쳐놓고 보면
인공지능이 어떤 특성을 보고 고칼륨 혈증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에서 쓰는 방식인 밝게 보이는 부분을 보고 인공지능이 맞췄구나 정도까지만 알았다면 지금은 실제 그려보라고 하고 겹쳐놓고 보면서 이게 T웨이브 쪽을 보는데 그게 톨티라서 이 인공지능이 하이퍼칼레미아로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형태의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어떤 특징들을 보고 LVSD를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 그게 얼마나 의료적인 지식과 코릴레이션 되는지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심전도가 입력되고 LVSD를 맞추는 거지만 그 중간 단계에선 인공지능이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클러스터링을 보고 이게 과연 에티올로지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폴로지, 심전도 모폴로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확인하는 형태의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새로운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코파운딩 팩터들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결과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와 해적의 수가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해적의 수와 이게 진짜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보진 않는 이유처럼 그 시간이라는 팩터가 있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지구 온난화와 해적의 수가 서로 그냥 코파운딩 팩터로만 남아 있는 건데 그걸 인공지능이 맞추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심전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질환들은 많지만 이게 단순히 코파운딩 팩터로만 AI를 만들게 되면 폴스 파지티브가 너무 많이 일상생활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그 폴스 파지티브 때문에 필요 없는 CT를 찍는다던가 필요 없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의료 자원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연구 방향은 요즘에 또 라이징 스타인 예일대에서도 비슷한 논문들이 계속 퍼블리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전도를 가지고 AS나 AR이나 뭐 LVSD나 다양한 질환을 맞추는 인공지능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봤더니 그 코릴레이션이 거의 0.9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질환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인공지능처럼 되게 높은 코릴레이션을 인공지능 사이에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고 요건 저희 이제 연구 자료인데요. 그 LVSD랑 LVDD를 맞추는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베블 하트 디지즈나 아니면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를 맞추는 것도 정확도가 이미 9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바는 다양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나 다양한 질환이 있으면 그게 하트 페일리어에 영향을 주고 그 하트 페일리어와 ECG가 코릴레이션이 있음으로써 결국엔 다양한 각각의 판막 질환을 맞추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정확도가 높지만 실제 그걸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심전도 인공지능 모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엔 이런 컨셉 하에 심부전에 대한 LVSD나 LVDD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최근에 심전도 인공지능 관련한 다양한 전향 연구나 아니면 RCT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비용 효과성 연구들도 계속 퍼블리시가 되고 있어서 심전도 인공지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점점 의료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좀 현명하게 쓰고 또 필요 없는 의료 자원을 아끼면서 폴스 파지티브가 최대한 줄이면서 의료 현장에 잘 도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과 검증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느끼지만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더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보다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더 시간 들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함께 디스커션할 세 분 패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첫 번째 박성지 교수님이시고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심장내혈관병원 이미징센터 센터장도 역임하셨고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 대한신문학회 디지털헬스 연구의 전임 교육위원장이셨고 현재 학술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배성화 교수님, 연세의대 심장내과 재직 중이시고요. 고혈압, 신부전, 신비대 판막질환, 심근병증, 협심증에서 저희 신부전학회뿐만 아니라 뭐 보건의료기술 정책
심의위원회도 근무하시고 고혈압 학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패널은 아까 우리 처음에 소개하셨던 사회자로 하신 대한신분전학회 디지털헬스연구회 교육위원장으로 계신 조상호 교수님입니다. 네, 평소 학회에서 짧은 시간에 잘 뭐 질의응답하기 어려웠던 내용 편하게 같이 오늘 서로 의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느끼는 것도 선생님 연구에서도 보면은 로미의 연구에 보면은 이 의료진들이 느끼게 되는 이 얼러트 퍼티그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환자가 왔는데 심전도에서 LVSD가 몇 %, 그다음에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몇 % 이런 게 막 나오면서 로미의 스타디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의료진들이 이 AI 권고 수용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 그 권고 수용률이 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도 대부분 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도 아마 펄스 파지티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그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얼러트 퍼티그라든지 펄스 파지티브로 인해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얼러트 퍼티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랑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하드 엔드 포인트는 전부 다 줄이지는 못했잖아요, 선생님. 하드 엔드 포인트는 못 줄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은 지출되는 비용은 늘었단 말이에요. 검사를 얼러트 퍼티기 때문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비용은 늘고 하드 엔드 포인트는 줄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질문이자 걱정이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말 많은 AI 소프트웨어들이 나왔습니다. 2, 3년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심정지를 예측하는 병원 내에서 신속 대응팀이 쓰는 심정지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내년부터 급여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 3년의 기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비용 효과성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말씀 주신 이런 폴스 알람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말 이나피탈 모탈리티를 줄였다거나 이런 비용 효과성을 보여야 그리고 하드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나아지게 했다는 거를 검증해야 이제 비급 수가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정말 2, 3년 전만 해도 그냥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사실 다 만들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가 더 걱정되는 게 결국엔 2, 3년 뒤에 할 급여 평가까지 고려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폴스 알람이나 폴스 파지티브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LVSD를 디텍을 하는데 그런 그 폴스 파지티브 환자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폴스 파지티브 환자 중에 90% 정도 되는 환자가 LVSD는 아니더라도 미드레인지 한 하트 페일리어나 아니면은 다른 베블라 하트 페일리어가 90% 정도, 펄스 파지티브에서 90% 정도는 어차피 심장 초음파를 했어야 할 다른 질환이 있었다고 밝혀낸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비용 효과성을 통해서 급여 평가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비급여만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급여로 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라고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품을 엄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그런 버전과 해외에서 만드는 버전이 다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뭐 9가지나 10가지 질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런 비급여를 받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비용 효과성을 통과를 못할 거가 너무 자명하고 인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신부전만 하나에서 이제 미국은 따로 이제 제품을 만든다던가 약간 이런 형태들의 약간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급여 평가에 AI들이 들어가고 그 중에 몇몇은 떨어지고 몇몇은 붙으면서
이런 폴스 파지티브 그리고 그걸로 인한 알람 퍼티그나 그걸로 인한 비용 효과성을 정말 엄밀히 봐야 되고 결국엔 이게 얼마나 모탈리티나 예후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배성화입니다. 사실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좀 또 예전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인사드렸고 강의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좀 더 인덱스하게 많이 좀 자세하게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강의 들으면서 좀 들은 생각이 이제 그 사실 그 작년에 이제 그 우리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데이비스 하사비스라고 거기서 이제 그 알파폴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로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분이 사실 공대 출신이잖아요. 사실 네. 뭐 단백질에 대해서 뭐 생화학을 뭐 공부를 뭐 인데스하게 하진 않았던데 그런 것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권중명 교수님도 선생님도 사실 뭐 이렇게 이 부정맥이라는 뭐 입심전도라는 것도 사실 이제 부정맥 파트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EP 파트로 이렇게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쪽에서 전문으로 다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를 통해서 이렇게 브로드 스펙트럼하게 또 인덱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런 AI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그 싱글리드 ECG 하면서 이제 헬스케어 영역으로 조금 이제 그 좀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보고 되게 또 놀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요새도 이제 뭐 이런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부전을 이제 예측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박성지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런 알람 퍼티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좀 놀랄 것 같거든요. 펄스 파지티브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이제 의료진은 그래도 보고 이제 이게 에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딱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워치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의 이게 알람 퍼티그라든가 이런 펄스 파지티브를 어떻게 조금 회사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교수님께서 아까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되고 데이터만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각 나라마다 AI 모델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수님 모델이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참 이 한국에서 만든 게 좋은 건가 하면서 약간 되게 좀 뿌듯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차이를 좀 이게 알고리즘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데이터셋에 조금 더 이게 파인하게 이 알고리즘 이게 데이터셋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차이를 만든 건지 좀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왜 좀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말씀 주신 질문은 저희도 하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병원에서 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 계속 인허가 받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일상생활 B2C에 쓰는 앱 소프트웨어 인허가를 받은 건데 의료기관에서 인허가 받는 것보다 10배는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전향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 그 정확도 원하는 정확도가 병원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잣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의료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진단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정확도 자체가 좀 많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또 문구라던가 이런 하나하나를 다 따져 물으시면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심전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2등급인데요. 근데 앱은 그거보다 한 등급 높은 3등급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보다 FDA를 진행하면서 더 놀랐던 거는 FDA도 마찬가지로 이 앱을 병원에서 처방하는 RX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처럼 쓰는 OTC로 나뉘게 되는데 OTC로 갔을 때는 이런 처방 기반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고 그래서 FDA에서 얘기하는 건 스페시피시티를 적어도 98% 이상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센시티비티는 포기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놓칠 사람 놓치더라도 무조건 안 될 사람 병원 못 가게 하는 게 FDA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B2C는 정말 그런 병원과는 전혀 다른 인허가 절차나 임상 연구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건 제가 잠깐 놓쳤어요. 다른 그 나라 네. 모델하고 아, 대비해서 좀 더 뭐가 좋았는지. 네, 첫 번째는 우선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심전도 인공지능이 도입된 게 이제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를 1차로 학습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신부전을 만들다 보니까 인종의 차이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델의 구조, 모델의 크기도 있었는데 결국엔 그 모델 학습시킨 다인종 데이터가 또 중요한 면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호 교수님 있으세요? 네, 권 대표님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아까 로 데이터 그 숫자로 네. 표현되는 심전도가 다른 뭐 이미지 데이터와 차별화된 특장점이라 하셨는데 네. 그럼 실무적으로 그 심전도를 연결하면 그 로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연결을 하는 건가요?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 심전도 기계에서 이제 설정 값으로 네. 이미지를 내보낼지 로우 데이터를 내보낼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설정 값을 이제 로우 데이터로 내보내게 설정을 해서 심전도를 찍으면 그 로우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G사의 심전도 기계를 쓰시면서 뮤즈 서버가 병원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찍히는 모든 심전도가 로우 데이터 형태로 뮤즈에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할 땐 그 뮤즈 클라우드, 뮤즈 서버에서 저희가 뭐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랑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픽셀을 뭐 네. 수치화해서 할 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이미지 통째로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이미지에서도 사실 저희가 그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에서 그 선을 따서 어떻게 보면 로우 데이터를 역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화질에서 저화질로 한번 갔다가 이걸 다시 고화질로 바꾸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손실이 있고,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로 만든 똑같은 심부전을 진단하는 모델이라고 하면 이미지로 이걸 하게 되면 정확도가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많은 그런 연구 그룹도 다 로우 데이터를 가능하면 쓰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미지를 하거나 이미지를 읽었을 때 또 큰 문제는 이 이미지가 필립스 포맷 있고 GE 포맷 있고, GE도 사실 버전마다 포맷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계속 떨어지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나 이런 도트를 따는 방식은 딱 그 이미지 포맷 하나만 사실 타겟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지보트 이슈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슈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로우 데이터를 쓰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쓰거나 이미지의 도트를 따는 건 사실 오픈 소스로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불안정성과 그다음에 정확도 한계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니터링 기계 중에 뭐 엑스레이라든지 네. 뭐 사람 얼굴 급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심전도가 가장 아직은 유망하겠네요. 그런 다 수치화된 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저는 신부전, 우리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부전이라는 용어가 조금 혼용이 된 맞습니다. 부분이 아, 있어서 신부전은 아시는 것처럼 뭐 시스톨릭 펑 EF가 보존된 경우도 있고 네. 약간만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40% 이하, 그래서 40% 이하 떨어진 것만 다 신부전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같은 EF 35%라도 뭐 예를 들면 엔티프로비엠피라는 혈액 바이오마커는 뭐 8,000, 2만, 뭐 15,000인 사람도 있고 네. 또 4,000, 3,500 그런 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LVSD냐 아니냐라는 바이너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 보인 거는 맞고, 거기에 또 리스크 스코어도 이제 제시해 주시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마이너리에 대한 프로버빌리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이 신부전 심장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가 적절한 OMT를 잘 약물 치료해서 EF가 좀 개선됐나? 혹은 엔티프로비피가 좀 나아졌나? 혹은 팔모너리 컨제스천이 좀 좋아졌나? 사실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NIH 클래스나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그런 뭐 일례를 보여주셔서 이제 LVSD 하펠러로 오버트했다가 이제
좋아지면서는 그 메디컬 AI의 스코어가 좀 개선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게 1대1 매칭으로 EF까지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다 이렇게 페어링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니까 엔티프로벤피나 그러니까 펄머니 컨제스천 정도나 네. 혹은 에코에서 나오는 그 TR 벨로시티에 의한 뭐 PA 프레저라든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카디오mems라는 네. 인베이시브하게 여기서 PA 프레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게 컨제스천으로 넘어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미리 얼리 디텍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나 그런 데서 숫자로 정확히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매치해서 하면은 그냥 프로버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심전도를 보였을 때는 지난번에 EF가 32%였고요. 지금은 44%인 것 같습니다. 혹은 지난번에 엔티프로벤피가 한 뭐 7, 8천이었는데 지금은 한 5, 6배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정확한 숫자로 안 되면 하다못해 뭐 좀 더 조금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또 클리니컬 워크플로우에서는 좀 더 익숙하고 좀 유익할 것 같은데 유용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하실 어떻게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LVSD가 어떻게 보면 저희 첫 번째 타겟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했고 가장 연구도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LVSD를 먼저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결국엔 말씀 주신 대로 뭔가 하트 페일리어의 다양한 예후나 리어드미션이나 모니터링에는 LVSD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팩터들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재밌게도 그 어저께 인허가가 나왔는데요. 그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맞추는 CBU도 심전도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맞추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게 이제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바는 시스톨릭 디스펑션이나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이게 과연 환자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또 이게 어떤 예후와 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를 좀 너무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심장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피처 값들을 이 심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저희 아직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만들어 얼마든지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네. AI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페어링하고 계속 트레이닝 시키면 가능은 할까요? 이게 그 가능합니다. 그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던 바가 있고 사실 예일 쪽 루안케라 팀의 그런 논문에도 이미 가능하다고 퍼블리시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상용화나 사업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그렇게 많은 변수들을 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엔 그걸 통해서 비용 효과성이나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까지를 검증해야 되는 길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렇죠. 이게 스크린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정말 일단 뭐 아까 폴스 포지티브가 나와서 비용 효과가 떨어질 거다. 근데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폴스 네거티브를 확 줄이고 약간 스페시피티를 올리라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스페시피티 올려야 되는 게 그건 뭐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너무 목말라요. 네. 너무 목말라서 아직 가려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들어와야 실제 클리니컬 워크플로우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인상적인데 우리나라에서만도 2천만 건이 생기니 심전도를 찍으니까 거기다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뭐 10분의 1만 해도 200만 건이면 뭐 이렇게 곱하기 얼마 하면 뭐 프로핏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도 갖추시고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임상 현장에서 퀘스천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네. 그런 거를 같이 좀 뭐 계획해서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아까 애플 워치나 갤럭시나에 들어가는 건 참 좋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 일반인에게 그걸 LVSD만 보여주기 위해서 채우는 거는 그건 과하다. 이제 이스타블리시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게 홈 모니터링 입장에서의 하는 건데 그것도 LVSD가 아니라 마이너리만 나온다면 별 의미가 없고요. 아까 카디오멤스라는 것처럼 이 점차 지금
이제 2주 후, 3주 후면 응급실 갈 정도의 숨이 찰 것 같다. 컨제스션이 생기고 있다. 아니다가 이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ECG 베이스로 pulmonary arterial pressure를 뭐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엔티프로벤피 정도를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뭐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컨제스션 정도를 해준다면 그러면 그런 거 환자들에게 모니터링으로는 매우 유용한 저기가 되겠지만 뭐 제 소견입니다만은 일반인 와치에게 막 헬스 만보계나 등등으로 활용하는 분한테 LVS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매번 판정해 줄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 그래서 괜히 또 아까 우리 배성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괜한 공포만 내지는 걱정만 뭐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서 뭐 하긴 뭐 그 소프트웨어 그냥 언더라인에 깔아놓으면 되는 거겠죠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지금 좀 됐는데 혹시 또 다른 뭐 궁금하신 내용 추가나 예. 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저희는 아직 그 AI ECG 도입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아직 써본 교수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네. 이 AI 도입을 해서 불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초음파를 할 필요가 없은 이런 환자들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전에 심전도 했는데 좀 애매한데 보통 그러면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를 안 하고 그냥 AI가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뭐 수술 진행해도 된다. 뭐 약간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검사 건수가 이게 이제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하고 좀 맞물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뭐 연구나 이런 데이터를 좀 쌓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주제에 대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아직 보지는 못했고 지금은 사실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나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기존에 이제 나왔던 정확도를 가지고 가상의 그런 파퓰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형태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만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특정한 임상 환경에서의 그런 유효성을 보는 연구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나와 있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걸 네. 보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청중분들 중에서도 네. 내가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심전도 AI 이제 를 도입을 했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죠. 보험 수가 자체가 이렇게 있긴 하잖아요. 보험 수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심전도 AI를 메디컬 AI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이 양쪽을 봤을 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따졌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게 병원에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원가 선생님도 그러실 거고 아니면은 뭐 건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CEO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병원에서 지금 도입하실 때는 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서버나 모든 인프라나 연동 비용을 저희가 다 투자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초기에 드는 비용은 0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다만 이제 환자한테 이제 비급여를 통해서 수익이 이제 발생하면 이제 그 한 건당에 대한 분석 비용을 저희가 차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저희가 지금 빨리 설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병원에서의 설치 부담은 없어서 그게 장점이긴 했고 다만 이제 국가에서 그 동의서를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쓸 때 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증가하는 효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병원의 투자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현재 제품은 LVSD 여부와 리스크 스코어만 나오는 거 맞죠? 지금은 그 4개가 인허가 돼서 LVSD 그리고 스테미와 논스테미 포함한 MI 그다음에 아우티페블라 스테노시스 LVTD 이렇게 4개까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데모 쓰는 거에 보면 LVSD에 대해 한 네. 줄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한 줄이었던 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ECG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사실 굉장히 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과금하실 건지. 그냥 통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CG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매우 유용한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프리오피의 심장 초음파가 원래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오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조금 그 불필요한 건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뭐 좋은 그리고 프리오피 가이드라인에 아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ECG로 그랬을 때에는 추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 뭐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것도 뭐 희망컨대는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뭐 기본으로 사실 에코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굉장히 뭐 AI ECG의 히스토리부터 뭐 현재 커런트 트렌드 그다음에 퓨처 퍼스펙티브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짚어주셨고 지금 이미 상용화돼서 비급여로 쓰이고 있고 이제 급여화 심사는 언제 합니까? 저희는 내후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 네. 그럼 그때까지 사실은 뭐 다른 교수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에서 지금 고맙게도 이제 데모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써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우 리스크 스코어 낮게 나오면 핫페일러 쭉 팔로우하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 근데 아까 이게 이제 스코어가 올라갔을 때의 미닝, 그럼 프로버빌리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엔티프로비피 올라간 거랑 비례하는 건지 환자 순찬 정도랑 비례하는 건지 혹은 EF 나빠진 거랑 비례하는 건지 그런 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뭐 풀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스크리닝이나 여러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성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좋은 강의해 주신 권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패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우리 사회자 조상호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 뭐 좀 요즘 AI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뭐 버블이다 뭐 많지만 뭐 제 개인적 생각은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버블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지금 속속들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토론도 굉장히 열띤었고 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면서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